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그 날짜 아시는 분들이요? 전화기가 없어졌다, 나. 그 망치 부인의 선포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 저기 망치 부인의 과거의 그 예언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5 12구 망치 부인. 어디에서? 다음에서? (2015) 12구 구글에서? 아, 망치 부인 새누리당 사라진다. 아, 잠깐만. 나오네. 10월 29일 박근혜 무덤되고 새누리당 사라진다고? 예, 이거 블로그의 얘기고 어떤 걸 보면 나오나요? 예. 이건가? 부계치령? 이거야? 카페? 요 전날 거가 없나? 이거는 10월 29, 저기, 이 장면이에요? 요거는 10월 29일에서 30. 여기는 없는데? 시간은 모름. 여기는 없죠.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 사라진다는 얘기는 없어. 그리고 29일 게 없나봐요. 망부님 게시판? 우리 방송국? 우리 방송국에 떴어요? 아니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것보다 그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려고. 여기 증거요. 증거. 이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망치 부인이 10월 29일에 박근혜 무덤되고 새누리당 사라진다고. 예. 그 국정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예.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막 얘기 나올 때 내가 이제 국정교과서가 박근혜의 무덤이 되고 새누리당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 예. 29일 방송. 예. 그 저기 누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핵심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정리해놓은 사진이 없네. 예. 그래, 좌우지간 핵심 됐어. 자, 일단 확인했어. 내가 2015년 10월 29일에 제일 먼저 새누리당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6년 3월에도 새누리당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도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16년 3월.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게 15년 10월이면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5년 10월 29일이면
그때 문재인이 도저히 당을 이끌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 대표 그만둬라. 안 그러면 다 나간다 이랬고 당이 분당 위기였어. 기억나지? 2015년 10월 달이면 더민주가 이제 분당이 되는 막 위기였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종인을 데려오냐 마냐 이럴 때였어. 그만큼 완전히 그 더민주의 인기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되던 그 시절.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오기 전 문재인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그 비문 의원들이나 호남 당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의원들은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막 견디지 못해갖고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러면서 당이 갈라지려는. 그래갖고 민주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안철수가 먼저 탈당을 했어. 그 10월 초인가에 안철수가 먼저 10월 말인가 안철수가 탈당을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탈당을 하고 그 3명인가가 덩달아 나가고 이러면서 당 분위기가 아주 흉흉할 때. 그래서 야당이 참패한다. 이번 총선은 16년 총선은 참패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10월 29일에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박근혜의 무덤이 되고 새누리당이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당시 나를 미친년으로 봤겠어. 그 당시에 나를 미친년으로 봤을 거 아니야. 10월 29일 방송 54분에 나와요. 새누리당 없어진다고. 고마워요. 그 다음에 3월 1일 16년 3월 1일은 어떤 때였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들을 막 파들어갈 때야. 그래가지고 그 종편에서 하루 종일 안철수 띄워주고 안철수를 띄워주고 그럴 때였어. 그런데 그 3월 1일이면 필리버스터. 그래, 그 3월 1일은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던 시점일 거야 아마. 필리버스터가 2월 말에 시작이 돼. 그래갖고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3월 1일 정도면 어떤 때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끌고 나가면 총선이 무산된다 라고 김종인 측에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에서 다 같이 막 더민주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랬던 때가 3월 1일이야. 가뜩이나 국민의당이랑 갈라져서 그 힘든 상황에 그 더민주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그나마 막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더민주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이 벌어지던 그 즈음에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2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처음 했었죠. 네. 자, 하여간 그래서 망치 부인이 얘기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망치 부인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에 대한 생각, 테러 방지법이 통과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테러 방지법은 통과됐고 새누리당은 요거는 이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이 사라진다는 얘기였던 거네.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지금 사라졌잖아. 그죠?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그건 왜 그랬을까? 자, 내가 근거를 설명할게요. 자, 망치 부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죠? 아마 15년 10월, 16년 3월에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었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나? 그니까 16년 그 15년 10월이나 16년 3월에 그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를 다 미친년이라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친년이 미친 소리 하나 들어보러 왔던 시절? 왜 그랬냐? 첫째, 이명박과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의 죄가 너무 많아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만들었잖아. 그죠? 이명박의 모든 죄가 결국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그게 박근혜가 만든 당이야. 원래 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이 차떼기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완전히 차떼기당 부패당이라는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박근혜가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이라고 바꿔. 그래서 한나라당을 만든 거야. 그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그래서 한나라당이 뭐 100년 간다고 지랄했는데, 이명박 5년 만에 당명을 박근혜가 또 바꾼 거야. 그게 새누리당이야. 그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박근혜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개판이 되는 거야. 세월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졌지.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사건 조작인 게 들통이 났지. 증거가 발견됐잖아.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메르스 사건 터지고, 뭐 AI 터지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막 이 경제가 개판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한답시고 막 국정교과서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외교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개지랄하면서 박근혜가 너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져. 자, 그렇다면 쟤네들은 생리상 박근혜하고의 관계를 끊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이 당연히 당명을 바꿀 거다. 예, 당연히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게 내 추측이었어. 그게 내 추측이었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정확한 이 감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 그럴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 그 다음에 자라온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낸 지식,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정확한 감이 온다는 거야. 촉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추측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그 근거로 내가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내가 그 근거로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본 거야. 모든 언론은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야당은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로 갈라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노린 건 그거야. 야당은 분열되면 반드시 여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야당을 분열시켜놨기 때문에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 그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총선 중간에,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심각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블랙을 쳐. 그러다 어느 순간 호남은 논외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더민주가 우세한데, 호남은 내가 호남은 논외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호남에서 완전히 기울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야. 근데 호남은 논외로 한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호남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난 반은 얻을 줄 알았어. 절반은 더민주, 절반은 국민의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올 국민의당이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호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됐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인 분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파악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분석하면서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유권자들이 좀 이 도시의 유권자를 분석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아파트 평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주공이냐 민영이냐 이것도 봐야 돼. 그러면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살아. 생각보다 이상하게. 그 다음에 민영 아파트들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중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리고 이렇게 평수가 큰 민영 아파트다. 반드시 새누리당이야. 지지자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야. 그러니까 큰 평수에 살면서 야권을 지지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돼. 그 20% 누구냐? 아주 고학력. 큰 평수의 민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야권을 지지한 사람은 굉장히 고학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는데, 나머지 80%는 돈으로 만족하고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 힘센 당에다 힘을 몰아주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오랫동안 투표소들을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특이한 건 뭐였냐면,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새누리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네에서 박원순이 나오고 인재근이 나오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박원순이 나오면 안 되는 동네인데, 소위 계급적 성향상, 그들의 계층적 성향상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동네가 여러 곳에서 발견돼.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30평대 아파트는 이게 이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중산층이 사회가 안정됐을 때 여당에게 힘을 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여당을 늘 찍어주던 30평대가 돌아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내가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도시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뀌었구나. 뭘 봤냐면, 당은 한나라당을 찍어. 지지정당은 한나라당이야. 그런데 후보는 될 사람을 찍는 거야. 후보는 될 사람을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박원순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우리 신랑이 그렇게 아니, 이제 정당은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 투표소에서 우리 신랑이 압도적으로 이겨. 그러면 야당인데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투표소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게 우리 신랑이 경상도라 지연이 작동하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동네가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평수가 크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다른 사람 채팅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큰 평수면 30평 이상의 큰 평수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신랑을 지연으로 찍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14년에 지방선거 때 이 사람들이 박원순을 찍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리고 16년에도 이제 인재근을 많이 찍었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 이제 이 도시에 있는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지식인가, 그래서 학력을 내가 관심 있게 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고졸 이상이야. 고졸 이상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졸이 무슨 고학력이야, 비웃잖아. 지금 3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6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에요. 지금 6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야. 고졸부터가. 사실은 지금 60대는 중학교 졸업도 많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60대 이상은요, 그 고졸이 고학력이에요. 예. 대졸은 별로 없었고, 지금 60대는. 그리고 고졸이 고학력이었어. 그리고 이제 중졸 정도만 돼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배운 축이야.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가 끝인 경우가 많았어, 60대는. 예. 60대는 이제 초등학교가 끝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이대가 40대 중반 이후야. 40대 중반 이후이고, 40대 중반은 대부분이 대졸이야. 상당수가 대졸이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중에서는 고졸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는 고학력인 거야. 그럼 이제 이 고학력인 그러면서 성향은 보수야. 성향은 보수인데 이 사람들이 박원순을 찍더라.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옛날처럼, 그러니까 도시 유권자는 몰표를 찍지 않는다. 도시 유권자들이 그렇게 몰표를 찍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내가 이번 서울의 총선 투표구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촌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 자기 개별적인 의지로 찍어.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이겼어. 그런데 더민주가 진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 주택들이 많은 동네 있죠. 개인 주택이나 다가구가 많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지고 새누리당이 이겼어. 그 이유가 뭐냐? 그 다가구나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아. 그러면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고 소문이 막 돌아. 그러니까 뭐 슈퍼 하나를 두고 슈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어. 다 공통점이. 예. 이 개인주택 동네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갖고 야권표가 정확히 갈라져.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된 거야. 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해서 아파트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정보를 입수하려면 인터넷을 봐야 돼. 뉴스도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9시에 퇴근하는 시간인데, 아니면 업무 보거나 퇴근하는 시간, 아니면 회식하는 시간이라 9시 뉴스에 영향을 안 받아. 내 말이 맞지? 이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파악한 정보로 파악해. 자기가 선택한 정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노년층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학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데에서 표가 갈라지니까 이 노인들이 델로만테 찍어주자 새누리당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호남이야 국민의당 찍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더민주 찍고 해서 표가 갈라지면서 야권표가 더 많은 동네인데 국민의당이 확 먹어버리면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당선되는 거야. 아닌데요? 노원에서는 아파트촌이 많은데 새누리당가 당선됐는데요? 그 노원의 아파트촌이 많은 데에서도 그 표가 안철수가 되거나 이런 동네를 봐봐. 안철수가 됐던 동네는 새누리당하고 호남표가 합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4.16 총선 끝난 다음에 아니 작년에 총선 딱 끝나자마자 4.16에 내가 분석을 하면서 호남이 안철수를 이용해서 제3후보론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분석했던 거야. 그러니까 투표소를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투표소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그 아파트들의 평수,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나와.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는데 내가 지금 파악한, 그러니까 내가 지방은 잘 모르겠고 도시에,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도심은 별로고 이제 주로 이 배드타운들이 많잖아. 우리 변두리 같은 데는 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가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도봉구가 이미 90년대 중반에 이미 새누리 지지층이 더 많이 살게 돼. 도봉구에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왜? 그 도봉구가 90년대 중반에 이미 다 민영 아파트로 세워져. 민영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보다 비싸. 그리고 평수가 커. 30평대 이상이 더 많은 평수가 들어와. 민영 아파트들이.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야권 지지층이 사라지고 주로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아진 거야. 도봉구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노령화 되는 거죠. 나이가 40대 정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처음 들어올 때 90년대 중반이야. 그때가 40대야.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60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표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권자를 분석해 보면 이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종편을 보는 거지. 종편의 흐름을 보는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다. 가령 이미지야. 화면과 자막, 사진과 자막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심으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받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망치 부인이 예측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뭐래 싶은 2015년에 새누리당 망이 사라질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뭐래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야. 그 박원순이 처음 나왔을 때 찍었던 것보다 두 번째 나왔을 때 더 많이 찍었어. 11년보다 14년에 더 많이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까? 이 유권자들이 똑똑해지고 있구나. 유권자들의 이 그 의식이 발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성향은 보수이구나. 예. 믿었어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거야. 나의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내가 소위 도시의 중산층이 출신 또는 중산층인 보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야. 우리 방송은 진보 좌파용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왜 국정원이 자꾸 틀리느냐? 왜 국정원이 번번이 나한테 지느냐 하면 니네가 내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방향은 진보 좌파가 아니야. 쟤네는 계속 나를 진보 좌파라고 내 위치를 정해놓고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번번이 박살이 나는 거야. 내 방송의 주 고객층은 한마디로 나의 그 고객 대상은 내가 선택한 고객 대상은 중산층이야. 중산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 세력. 중도에서도 좌파보다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방송에
대상이야. 주고객이야. 왜냐? 중도에서 약간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은 팟캐스트가 많아. 어차피 그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봤어. 나는 이 중간에서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당신들이 볼 때 이게 보수라고 보냐. 그래서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누리당 지지층, 옛날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아.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입장이 바뀐 분들이 많고, 세월호랑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입장이 바뀐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지식인층이 많아. 고졸 이상이 많아요. 예, 고졸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말귀를 좀 알아들어. 그리고 이 3040인데 특히 40대도 또 많아. 4050? 이분들이 이제 고학력층이야. 4050이. 그 다음에 이제 이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많아. 직장인들이 많아요. 예, 직장을 갖고 있는 30대가 또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나는 막 혁명운동하는 진보 좌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그들은 진보 세력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어. 나는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은 소위 중도 보수 세력이다. 그 중도 보수 세력에게 합리적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 중도 보수 세력이 좌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 성숙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나는 제시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나는 바라보는 거야. 근데 쟤네들이 그걸 계속해서 나를 그 젊은 애들 10대 20대가 보는 진보 좌파 방송이라고 보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적어도 이게 40대 이상이 되면 짬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덩다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 막 덩다리로 확 움직이는 애들은 20대 애들이 그럴지 몰라도 20대는 30대 초반? 40대만 딱 돼도 이미 실패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가벼운 움직임에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원래 40대가 되면 보수에 가까워지는 거야. 40대가 되면 보수에 가까워지는 이유가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막 도전을 해봤다가 실패들을 해. 그러면 실패를 하면서 깨닫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됨과 안 됨을 경험을 많이 한 게 40대야. 그럼 40대 이상은 그래서 안정적인 발전을 원하는 거야. 50대, 60대는 발전 필요 없어. 일단 내 재산을 지켜야 돼. 50대까지는 좀 아니고 60대? 그러니까 55세부터가 그러겠다. 55세부터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심리적으로 40대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아. 근데 50대 중반부터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확실한 보수가 되는 거야. 뭐냐? 무조건 안정. 지금 상태 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유지해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름이 죽었으면 좋겠. 그래요.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아니, 나는 닉네임대로. 자기 닉네임이 죽었으면 좋겠이야. 그래요. 예. 닉네임, 원하는 걸, 꿈을 이루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그럼 이건 망치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했잖아.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했잖아. 보험회사에서 뭘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그 다음에 두려움을 알게 되는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까지를 빼내야 이 사람이 40대 때, 30, 40대 갖고 있는 돈을 정확히 우리가 끌어내서 그걸 상품으로 개발하고 그걸 많이 팔아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했었잖아. 그게 뭐에 도움이 된다? 지금 사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이게 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을 파는데 무조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거나 하나 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했던 시기에는 내 뒤에도 그런 일 별로 안 했더라고. 내가 있었던 딱 그때가 소위 종신보험이라는 게 유행할 때였어. 내가 나오고 나서 무슨 이렇게 변액보험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고, 내가 일했던 게 이제 종신보험의 최전성기 때 내가 일을 했어. 내가 학생운동의 최전성기에 학생운동을 했고, 종신보험의 최전성기에 종신보험을 팔았는데, 그 종신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를 해. 응.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쭉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사회탐구의 교과서들, 세계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지리적인 상황. 그러면 이 지리적인 상황은 뭐냐? 어떤 때 도움이 되냐면, 세계 지리를 알면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딱 보잖아. 가령 그렉시트, 이걸 보면 세계 지리를 알면서 그렉시트 뉴스를 보는 것과 세계 지리를 모르고 그렉시트 뉴스를 보는 건 달라요. 왜 그 그리스에서 폴리스 문화가 발달했나? 그 다음 왜 그리스가 올리브를 먹나? 이거를 알면, 그 다음 왜 그리스가 관광업밖에 못하나? 이게 경제지리였거든. 그런 내용들이 합쳐지면 지금의 뉴스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런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리를 알아야 돼, 지리. 세계 지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 세계 지리라는 걸 우리나라 사회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주로 고유명사 외우기를 해. 그게 문제야. 고유명사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이름 외우고 이름만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좋은 사회교육은 뭐냐면 애들한테 직접 발표 수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중해 지리 환경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라. 조별로. 그러면 애들이 지네들이 발표하려고 막 연구를 해. 그러면서 이 지중해에는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다른 지역보다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 아시아보다 따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운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그걸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자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거하고 달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좋은 수업이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남한테 설명하듯이 그 책을 읽어서 지리,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그리고 세계 철학의 흐름도 알아야 돼. 세계 철학의 흐름은, 사실 세계 철학의 흐름을 어떻게 알죠? 종교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세계 철학의 흐름을 알아. 우리나라 철학 수업이 왜 잘못됐냐 하면, 그 서양 철학을 굉장히 집중해서 막 가르쳐. 그래갖고 잘 모르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도 복잡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애들이 철학 수업은 조용히 첫 페이지에서 덮어. 그리고 이제 역사 수업은 그 구석기 신석기가 재밌거든. 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도끼질하고 거기까진 좋은데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에 나오면 이제 딱 덮어.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 일부러 그래. 일부러 어려운 이름들을 얘기해가지고 싹 덮게 만드는 거야. 관심을 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사회 공부를 재밌게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의도한 거라고 봐.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을 소위 친일파들이 맡았었잖아. 친일파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옛날에 사회교과서 다 국정이었어요. 몰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국정교과서가 없었대.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 게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전부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어. 그래서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전부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가 원하는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교육이 연도 외우기, 이름 외우기, 고유명사 외우기, 그런 걸로 애들을 낭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공부가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것도 또 중요해. 내가 만약에 이명박 때 학원 강사를 했으면 지금과 달랐을 거야. 내가 학원 강사했을 때가 김영삼부터 노무현 때까지야. 내가 그 애들을 가르쳤던 때가 94년부터지. 94년, 그러니까 91년부터 가회를 시작해갖고 94년부터 학원을 가르쳤어.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때부터잖아. 김영삼 때부터 2009년까지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교과서를 바꾸거든.
그래서 고시대의 사회교과서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이명박이 2008년에 집권을 해서 2010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어. 내가 그때 그만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시대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주의적으로 그 교육이 되던 시대였어. 사회교육이. 대신에 그 시대는 사회교육은 합리적으로 대치될지 몰라도 사회 시험에서 사회 과목이 사라져. 그러니까 사회를 시험으로 공부하지 말고 지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가 중요하니까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버린 거야.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 소위 사회교육이 죽어요. 그래도 사탐 과목 하나를 해야 입시를 보니까 애들이 사탐 때문에 우리 수업을 들었지.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이과생들. 고등학교의 전체 숫자에 이과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취업을 하려면. 왜? 이과가 더 넓어. 대학교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을 많이 뽑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이과가 많아. 근데 이과는 사회탐구를 공부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20대가 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사회과학을 몰라.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그게 김영삼 때, 그러니까 이명박 때 2009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8년 동안에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애들은 사회과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그 전에 노무현 때도 이과 교육 받았던 애들은 모르지. 사탐만 보게 되면서. 그게요, 이과가 많은, 이게 어느 고등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이과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별로 어느 고등학교는 문과가 더 많고, 어느 고등학교 이과가 더 많아. 그걸 어떻게 선택하냐면 맨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과학 무슨 심화반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이과를 더 중심으로 한다. 이 고등학교는 문과를 중심으로 한다. 그게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문과가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여학교는 이과가 더 많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난 여고였어요. 여고였고 그래서 문과가 8반, 이과가 4반인가 그랬어. 네. 근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어때? 일반 고등학교는. 예.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 이과가 적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요즘에 보면 이과가 많은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과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이과가 적었어요.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주제잖아. 그죠? 그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기본이 없이 사회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이과 애들이 엄청 당하고 살아요. 그거 알아요? 이과 애들이 어려서부터 수학을 중심으로 해.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게 뭐야? 딱 맞아 떨어져.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어. 그죠? 그게 이과야. 이과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그 이과의 사고방식은 문제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논리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인간 사회는 논리적이지 않아. 인간 사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논리학의 문제가 뭐냐면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야. 논리를 위한 논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령 철학을 가르치거나 논리학을 가르칠 때 논리를 위한 논리야. 현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논리. 이 논리학이 현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논리야. 논리를 위한 논리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간의 삶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왜냐면 인간의 삶을 작용하는 건 감성 부분이 더 커. 이성보다 감성의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이 논리라는 건 이성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그렇게라도 이성적이기라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논리학 교육은 잘못됐어.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그 논리 구조를 이해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논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논리학을 공부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 논리학을 공부한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논리를 공부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이과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답답해. 왜냐? 얘네들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겨. 얘네들은 문제 하나의 답은 이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한 답이 이거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이과적 계산법이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변형이나 적용이 어려워. 변형이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용만 해. 시키면 시키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로 돌아가 머리가. 이과 애들 만나보면 이과 애들은 그 시키는 게 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야. 직장 상사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럼 그 엉뚱한 얘기가 맞나 틀리냐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렇게 가. 그래갖고 그걸 막 풀어갖고 답을 내면 그 답을 가지고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이런 애들이 왜 내가 볼 때 이과 중심 그러면서 이과로 가야 된다 이과로 가야 되냐. 이게 이과의 문제더라고. 이과 애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옛날에도요. 데모했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과야. 이과가 데모를 많이 안 했어. 이과가 데모를 많이 안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얘네들은 그 실험을 해서 답이 나오거나 하나의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과에서도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소수야. 그 학생운동이 대다수로 있을 때도 이과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문과 애들이 많이 했죠.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가 그 학문의 성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자들이 이과를 많이 공부하고 이과식 사고방식 갖고 사회로 나와서 윗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참고 겪는 거야. 그게 난 연관된 문제라고 봐.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뭘 보고 알았냐. 우리 딸이 욱시남정기라는 걸 보더라고요. 드라마. 봤어요 여러분? 욱시남정기라는 드라마를 딱 보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옆에서 본 거야. 봤더니 그 욱시남정기에 나오는 남정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과생이야. 그죠? 이과생이니까 화장품을 만들잖아. 이호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 이과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일을 엄청 많이 해.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맞서질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만났던 이과생들이 이상하게 대화가 어려워. 그게 그거구나. 근데 문과생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변형을 시켜야 돼. 가령 시를 많이 읽고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문과생들이 시를 알아야 돼. 또는 뭐 이 문학작품을 읽어야 돼. 근데 문학작품은 똑같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똑같은 문학작품을 읽고도 가령 똑같은 말을 안 해. 가령 이과생들은 교과서의 문제를 똑같이 풀고 답을 똑같이 얘기해도 안 혼나잖아. 근데 문과생은 똑같은 작품을 읽고 똑같이 얘기하면 좋대. 너네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배들한테 까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문과야. 내 말이 맞지? 그지?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전공자들이 성공을 해,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거야. 임기응변에 능해지고. 근데 이과 애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왜 이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좌우지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 망치 부인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을 인문학적인 바탕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는 이야기들이 어긋나는 이유는 뭐냐? 데이터가 정확해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데이터 없이 뻥을 까거나. 그러니까 뭐 정봉주가 아마 2월 9일에는 탄핵된다 그랬을걸? 지난달에. 그거 봤나? 정봉주가 나와가지고 2월 9일에는 탄핵된다라고 예언을 했어. 요즘에 많은 시사방송가들이 예언들을 막 해요. 예, 예언들을 막 해요. 이 예언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언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 이과와 문과의 차이점들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인간 사회는 다분히 감성의 영역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성으로만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성이 중요합니까? 감성이 중요합니까? 이게 늘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등신적 질문이야. 이성이 중요하냐? 감성이 중요하냐?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된 등신적 질문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성과 감성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감성을 이 결합된 존재로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지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지수가 높아. 가령 여자는 감성적 지수가 높아. 남자는 이성적 지수가 높아. 그래서 남과 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이 여자는 감성적 지수가 발달하고 남자는 이성적 그 내용이 발달해서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그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럼 혼자 사는 거 안 좋은 거야.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또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그 우리 노후에 혼자 살고 있는 노후라는 표현 좀 잘못됐고 지금 이제 뭐 40대인데도 아직 결혼 안 하고 한 번도 결혼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초반에 결혼하고 실패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사랑에 도전하라는 얘기 하고 싶어. 인간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인간은 사랑해야 돼. 걔하고만 살면 안 돼. 예, 사랑에 도전해야 돼요. 예, 40대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께 진짜 권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내가 살아보니까 40대란 나이는 정말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나이예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는 나이고 정말 뭐라 그러나 20대가 뭐라 그러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았다면 그리고 뭐 이 30대가 맛있는 스테이크 같다라면 40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우러나서 그 맛이 느껴지는 좋은 차향이 나기 시작할 때야. 아니야. 그러니까 좀 뭐 고급 커피 맛 정도라고 할까? 아마 50대, 60대가 되면 더 좋은 그 이 절집에서 나오는 차 맛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40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땐. 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막 강아지하고만 대화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아유 귀찮으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 이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저기 혼자 사는 님들 많이 이제 나오신 다음에 예, 우리 이렇게 좀 그 서로 많은 관심을 갖고 꼭 뭐 남녀간에 꼭 합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만나면 그러면 분가분가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야. 분가분가 하기 전에 반가반가부터 하라고. 서로 대화를 먼저 하라고. 중요한 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한 대화를 한 1년 정도 해보면서 이게 인생관이 맞나? 예. 나는 진짜 우리 그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1년은 만나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분가분가를 1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길게 갈 사람이야. 만나자마자 일단 허리 부춤부터 풀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3개월짜리야. 3개월 이상 못 가. 그래서 정말 사람을 누구를 알면 1년은 지켜봐야 돼. 사시사철을 일단 겪어봐야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페로몬의 영향이라는 거 아니야. 봄 탄다, 가을 탄다.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 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봄만 되면 벨벨 죽어가는 애가 있고, 봄만 되면 사고 치는 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절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 행동 양식이. 그래서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돼. 그래야 얘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 외로울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착할 때는 어떤지, 나쁠 때는 어떤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 밑에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처음부터 허리 밑에 기능만 관심을 두면 3개월도 못 가. 예. 뭔 얘기인지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문 사회학적인 관심을 높여야 된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심을 높여야 되고, 그래야, 그러면 자, 지금 만들어진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나라당은 그런데 오래 갔잖아요.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 오래 갔을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간 거야. 김대중 노무현 10년, 아니구나. 이명박까지 한 15년 갔네. 예.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나라당으로 유지가 된 거라고. 그리고 이명박이 여당 하니까 딱 5년 만에 말아먹고, 박근혜가 새누리당 하니까 5년 만에 말아먹고, 그 전으로 가서, 박정희가 집권할 때 공화당, 이승만이 집권할 때 자유당, 노태우가 민자당, 김영삼이 신한국당, 그 다음에 이회창 때 말아먹으면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어서 15년, 그 다음에 새누리당 5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뭔 당을 만들든 똥을 발랐건 된장을 발랐건 이게 한국당이건 신한국당이건 별의별 당을 만들어도 5년짜리야. 야당 되면 한 15년 가고, 야당 되면 15년 가고, 여당 되면 5년 가고, 내가 볼 땐 그러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바른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지금 한국당? 새누리당하고 한국당하고는 합칠 것 같아. 자유당? 바른당하고 자유당이 아무래도 도로 겹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쟤네들이 이제 제3정당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자유당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극우 세력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잖아. 극우파적인 성향. 예. 지금 대중 앞에 나타나가지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해. 김문수 같은 경우는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된다면서 박근혜를 작년까지 존나 까더니 오늘은 걔네들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가 최고라고 막 빨아주고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애들인데 일단 쟤네가 뭉치는 건 뭐냐면 기득권. 권력 중심으로 결집하는 애들이야. 예. 권력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지금 쟤네들이 볼 때는 바른당으로 대거 탈당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갔어. 이게 제3정당론이 깨지면서 제3정당론이 안 먹히면서 바른당으로 많이 안 가고 지금 자유당으로 도리어 강화되는 분위기야.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옛날에 박근혜당이 자유당이야. 지금 자유당이 박근혜당이야. 정확히 언제냐면 열린우리당이 다수일 때야. 이거 잘 들어요. 지금부터가 예측이야. 지금부터가 예측이야.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옛날에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됐을 때 그때 신한국당이 127석인가 117석인가 그랬어. 한나라당이. 그런데 그 한나라당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열린우리당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무현의 목줄을 잡고 이 노무현은 협치를 해야 된다. 여당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당 맘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게 노무현의 마인드였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린우리당에서 세 가지
4대 악법인가 3대 악법인가 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파가 자기네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요청하면 그걸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한 네 가지가 그 당시 4대 악법이란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예.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악법을 막 열린우리당에서 쪽수로 밀어붙인 거야. 왜냐면 152석에다가 그 당시에 민노당이 10석이었어. 민노당이 10석을 합치면 162석이었거든. 그러면 162석을 합치면 웬만한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누가 막았냐? 노무현 대통령이 막았어.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고 표결하기 직전에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다시 고쳐야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돼.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그 박근혜 당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법안을 번번이 동의 안 해주고 모든 그 민생 법안을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다가 민노당을 초반에 민노총은 귀족노조다 이래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민노당이 등 돌려버리게 됐지. 그 다음에 호남 세력이 등 돌렸지.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점점 그 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자유당이 그 당시 박근혜당 멤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당 정신 무조건 방해하라, 무조건 막아라, 그걸 목적으로 똘똘 뭉친다는 거야. 이명박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제였더라? 2008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 친이기 세력이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의 다수였어.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친이 친박 중에 친이계가 다수였어. 그러다가 그 2008년 공천에서 친이계가 친박계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 친박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친박 뭔 데를 만들었잖아. 친박연대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2012년에 걔네들이 돌아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2012년에 들어왔는데 박근혜가 중심이었잖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인 시절에는 친박이 다수인 거야. 친이 친박이 우리가 볼 때 아니 친이가 더 많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친박이 더 많아진 거야? 그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으려면 그쪽에 줄 쓴 놈들. 그래서 이제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대통령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던 거다. 그런데 지금 그 바른당으로 나가 있는 애들은 뭘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바른당으로 나간 애들은 친박계가 나간 거야. 친박계가 지금 나간 거고, 친이계가 나간 거고, 소위 친박의 꼴통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하나로 완전히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더민주의 123석은 누구랑? 친박당 90몇 석에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 구조상. 거기에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지금 바른당에는 현직 의원이 별로 없어. 그죠? 바른당에는 현직 의원이 30명이 안 될걸? 아니 30명 되나?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 30몇 명, 그 다음에 국민의당 30몇 명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합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못 내. 바른당이 아마 30명까지 못 갔을 거야. 몇 명인지 세봐. 33명이야 27명이야 33명을 목표로 움직였는데 20몇 명이었던가? 숫자를 한번 세봐요. 그러면 이제 이 30명밖에 안 되는 바른당이 90명짜리 자유당을 못 이겨. 바른당 30명이 안 될 거야. 왜냐면 자유당이 90몇 석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 합쳐갖고 122석이었고 무소속이 7명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129명이 둘로 갈라진 거잖아요.
아, 그러면 33명 정도 되겠다. 33명? 한 30 몇 명이, 예, 30 몇 명이 바른당, 그 다음에 90 몇 명이 지금 이제 자유당, 그 다음에 그 국민의당이 37, 8명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더민주가 124명? 123명이야, 124명이야.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6명이잖아. 지금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아, 바른당이 32명.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은 여소야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이 분할되어 있는 거야. 당이 지금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뭉칠지 모르는 거야. 누구랑 누가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똥 밟는 거야. 결론은. 안희정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다음에 대통령은 똥 밟는 거라고. 예. 여차하면 바른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저기 누구니 자유당하고 합쳐버리면 그게 60석, 90석, 150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국민의당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당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타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게 공동정부론. 그래서 더민주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더민주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까지를 묶어서 160 정도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 놓으려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수의 당이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바른당만 잘 잡으면 이쪽으로 올래 저쪽으로 갈래 잘 잡으면 전국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공동정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안희정이 얘기하는 누구까지 그 바른당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연정론이 나온 거다. 그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내가 대연정론이 그런 거구나라고 배경은 이해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자유당으로 뭉치고 있고 박근혜가 저렇게 계속 꼴통짓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연정론은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 필요한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대통령 후보들이. 대연정론은 지금 문재인도 동의를 했어. 대연정론에. 공동정부론을 반대했던 문재인이 대연정론은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서 협치니까 동의한다. 이게 좀 이제 하여튼 그랬어. 좌우지간 이 대연정론이라는 건 탄핵이 인용됐을 때 들고 나와야 될 카드다. 예. 왜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자유당 지지자들이 어쨌거나 똘똘 뭉쳐. 그리고 끝까지 동의 안 해줘. 그리고 하여튼 알박기를 할 거라고.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모든 걸 파토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얘네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거 물어봐. 그때 박근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알박기도 그런 알박기가 없었어. 예.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발생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야. 편한 일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진짜 고급스러운 정치를 해야 될 때야. 지금 이게 전선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여당과 야당이 분명했어. 양당 체제였으니까. 그죠? 새누리당 대 더민주 체제였으니까 전선이 분명했어. 그리고 더민주에 국민의당이 있어도 이건 호남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남 사람들은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을 하나로 봐. 그죠?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를 하나로 봐요. 다르게 안 봐. 이름이 다른 더민주라고 생각하고 이름이 다른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해. 근데 바른당이 나왔어. 그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전선이 분산된 거야. 그러니까 더민주, 국민의당, 자유당, 바른당 이런 4당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어쨌거나 옛날에 한패였던 애들, 그리고 이쪽이 한패였던 애들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전국 지형에 따라서 사안별로 이합 집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정치하기가 어려운 때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뭘 해야 되냐? 명분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분명한 명분을 세우고 정치를 해야 돼. 예. 그게 지금 이제 필요한데, 박근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보면요. 자, 지금 탄핵을 기각시키겠다라는 애들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전선은 간단해져. 어떻게? 자유당 대 나머지야. 내가 볼 때 앞으로 나의 예측은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러면 자유당만 여당이야. 바른당,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이 전부 다 야당이야. 그러면 진짜 극소여대 대 극소여와 거대 야당이 되는 거야. 거대야.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박근혜 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애들이 진짜 있을까 싶어. 왜냐? 지금 탄핵을 기각시키면요. 박근혜 당, 자유당 대 나머지 200석의 반대당이 있는 거야. 200석은 맘만 먹으면 헌법도 바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계엄령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박근혜가 탄핵을 기각시키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계엄령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뭔데? 국회가 동의해줘야 돼.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탄핵 기각시키고 싶어? 그럼 한번 해봐. 라는 자세로 가자고. 예. 나는 탄핵이 기각되면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박근혜와 자유당 90 몇 석이야. 나머지 200 몇 석이 하나야.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우리는 뭘 하면 돼? 개헌 준비하면 돼. 다음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개헌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어쨌거나 2월 28일 이후는요. 예, 2월 28일 이후로는 우리가 그 탄핵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돼.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대비해서 야당 후보를 잘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준비하는 개헌 플랜도 준비해야 된다. 나는 전선이 그렇게 그어질 거라고 봐. 그래서 탄핵을 기각시키겠다. 뭐 지금 막 탄핵을 기각시키고 그래서 막 지네들이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를 해산하면 될 것 같지? 안 될 거야. 그게 안 될 거라고 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군부대에서 불만이 많아.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부당한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예비역들도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불만이 많아. 근데 이 계엄령이라는 건 군대를 장악해야 되거든. 자, 계엄령 가능했던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이기 때문이야. 박정희 전두환은 누구 출신이었지? 장군 출신이었어. 본인들이 군대밥 먹고 군복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군대를 동원하는 게 그게 먹혔던 거야. 그런데 지금 뽕쟁이 아줌마하고 아니면 그 두드레기 황하고 둘이서 뭐 한번 군대를 동원해 보겠다고? 뭐 경련할 줄 알아? 군인들은 오로지 그 열악한 환경을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령이 불가능해요. 예. 군대와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지금 군대에는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쿠데타를 할 수가 없어. 쿠데타를 할 수가 없다. 자,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쟤네가 국민들이 계엄령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엄령을 막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을 기각시킬까? 그리고 우리 쪽 후보가 이길 때까지 시간을 끌어볼까? 한번 끌어봐. 어떻게 되나? 지금 너네 구도는
90대 30이잖아? 100대 30이잖아. 그럼 너네 100대 30이 너네끼리 어떻게 해갖고 후보를 만든다고 쳐. 그럼 100명 쪽에서 유리한 애가 나온다고 200명이 도와줄 것 같아? 너네가 백날 공을 들여봤자 너네 쪽 후보는 이번에 안 돼.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가 돌아온다? 그러면 결국 90명짜리 정당이 여당이 되는 거야. 바른당이 도와줄 것 같아? 박근혜한테 칼집 꽂았는데 얘네가 박근혜한테 기어들어갈 것 같아? 나머지 야당들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충성을 맹세할 것 같아? 결국 국정마비야. 허수아비 박근혜. 그럼 박근혜의 목적은 딱 두 가지야. 국정교과서로 지네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통치 기록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겠다. 예,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묻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 근데 국가기록물법은 법이 아닌가?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거 아니야? 국민이 바꾸라고 그러면 바뀌는 게 기록물법이지. 자, 중요한 건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국민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예, 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보니까 요 며칠 동안 내가 한 2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 저것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진짜 죽는 거야? 그럼 또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아주 막강한 군대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너무너무 많은 백만대군이 와가지고 이 작은 마을 하나를 치려고 그래. 이 다 죽은 거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백만대군이 죽어있어. 지네들끼리 두려워갖고 서로 죽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두려워했던 건 뭐였냐면 지난 2주 동안 두려워했던 건 박근혜가 돌아올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가 돌아온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어느 때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야. 대통령 투표권이 살아있어요. 쟤네가 우리를 다 죽이기 전에는 여러분의 투표권을 뺏지 못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박근혜가 돌아올까봐 두려워서 막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다고. 걔네가 돌아온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별거 없다니까? 족도 아닌 거야. 오로지 지 기록물 지키려고 돌아오는 거야. 지네 아버지 영웅이란 거짓말하고. 그런 게 무슨 대통령을 하겠어. 못하죠. 투표 조작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투표 조작설 주장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표 참관인으로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야. 지금 개표 참관인 했던 사람들 중에 개표 부정 운동한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어. 개표 참관인을 해본 사람은 개표 부정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투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투표 조작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주장하는 거지. 쭌뽕이처럼. 그 투표 조작설 왜 나온지 알아요?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나와요.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투표하지 마라. 그게 결론이야. 수개표론, 투개표론, 그 목적이 하나야.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투표율 떨어뜨리려고 내놓은 거야. 그거 몰랐어? 걔네 목적이 그거잖아. 우리나라의 투표제도가 잘못된 게요. 예, 투표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그 투표하는 날 일들을 하잖아. 서비스업이. 다른 나라는 서비스업이 일을 안 하는데 투표하는 날 우리는 서비스업은 일을 해. 그러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투표가 하루밖에 안 되니까 2번의 날 더 준 거야. 그게 사전투표야. 그런데 투개표 운동한 애들이 사전투표 못하게 하잖아. 목적이 뭐야?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투개표 주장한 애들의 목적은 한 가지야. 투표를 떨어뜨리기. 투표에 대한 불신감을 줘갖고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내가 볼 때 걔네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걔네들의 목적대로라면 투표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덩다리들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투개표 못 믿겠다, 개표 참관인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정당이 많아. 그러면 그 많은 정당에 가서 나 개표 참관인 하겠다라고 신청하세요. 돈도 줘요. 개표 참관인은 돈도 줘요. 돈 받고 개표 참관인 하시면 돼요. 개표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개소리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개표 조작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하면 된다고. 투표 참관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투표함을 봉인할 때 그때 이 투표 참관인이 역할을 하는 거야. 못 믿겠으면 투표 참관인 신청해서 봉인한 거 사진 찍어. 휴대폰으로 딱 찍어. 그래서 봉인이 제대로 됐다는 기록을 남겨. 그 다음에 나중에 개표 참관인이 우리 지역구 투표소를 열 때, 투표함을 열 때 내가 보낸 사진하고 맞는지 그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개표 몇만 원 줘요.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줘. 개표 참관인은 더 받든가? 투표 참관인도 오전조 오후조가 있어. 그리고 개표 참관인은 되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 돈 더 받을걸? 몇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을 참여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요, 더 웃긴 게 뭐야, 지방은 경상도 같은 데는요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제대로 못 구해. 그냥 그거 놀면서 돈 버는 거야. 그거 참가해. 그래서 개표는 어떻게, 개표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투표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진짜 투개표론자들한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개표가 걱정된다면 나라면 불러다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표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참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겠어. 했습니까? 걔네들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안 하면서 투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국정원이라고 보는 거야. 의혹만 내지 말고 투표를 공정하게, 선거인단 차에 실을 때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불이 나게 개표소로 달려가서 우리 투표소 사진 보고 싶다. 그래서 딱 찍고 그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볼 때 투표도 안 한 것들이야. 투표도 한 번 안 해본 것들이 투개표 운동하면서 지랄 연병하는 거야.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왜? 1%가 99%를 지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분열시키고 투표율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그래. 유권자를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 투개표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덩달이에요. 투개표론이 정당하려면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돼. 정말로 개표를 조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 투개표론자들이 주장했던 그 맨 처음에 엑셀 파일 그거 맨 처음에 그거 고발했던 애 자기 항소 이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최후 변론인가? 뭐라고 나와있냐? 잘 몰랐다. 그 엑셀 파일이 미리 만들어 놓은 표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입력하는 걸 몰랐다. 그래서 개표 부정인 줄 알았다. 그 얘기가 나와. 그런 말에 낚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개표 부정에 많은 증거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가짜야. 다 가짜 뉴스야. 몰랐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꼭 김어준 얘기가 나와.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나의 차이가 있다. 왜? 나는 채팅창을 계속 봐.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뭘로 해? 오프라인에서 해. 팟캐스트 후기 보고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그래서 문제야. 왜? 오프라인에 와서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그 팟캐스트들의 후원자들 대부분이 투개표론자들이야. 예. 그 팟캐스트 후원 많이 하는 애들이 투개표론자들이라고. 걔네들이 막 떠들어대면
그게 대세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나한테 아무리 후원을 많이 해봤자 대접을 안 해줘. 이유가 뭔데?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했던 누구누구는 막 회장님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대. 그 팬클럽 회장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관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계속 별풍선 쏘니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도리어 우리 저기 탑 20에 들어갔다. 근데 빨간 글씨를 쓴다. 그럼 한마디로 제일 후원 많이 한 20명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채팅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아,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채팅하지 말라 그래요. 채팅 못하게 하잖아. 그 아이디는 후원할 때만 쓰시고요. 채팅할 땐 다른 아이디로 하세요. 빨간 채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망치분방 의견인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 방송은 빨간색이 되면 채팅을 못해. 우리 방송은 빨간색이 채팅을 많이 하면 걸려. 그러니까 망치부인 생방송 때 절대 빨간색이 채팅 안 해. 망치부인 앞에서 눈에 안 띄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아이디 바꾸세요. 세컨 아이디로 하세요. 열혈팬이 위축되는 방송. 그래야 돈으로 사람 좌지우지 못해.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에 좌지우지 안 되려면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뭐 열혈팬님들 섭섭하다면 미안합니다. 뭐 탈퇴하셔도 상관없고요. 환불은 안 돼요. 내가 맨날 얘기했죠? 환불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후원자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막 의견 내는 사람들. 진짜 우리 방 팬들은 모여서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어쩌다 온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 이재명 팬 그 아줌마. 환불할 줄 몰라요. 예, 환불해달라면 고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자유당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박근혜 무리를 쥐고 박근혜 무리로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공격하듯이 다음 대통령을 또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라면 지금의 이 4당 체제, 5당 체제죠. 지금 이 5당 체제에서 합리적인 대통령의 역할은, 그리고 이 의회 다수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건가, 이런 문제가 나서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쫄지 마라. 우리가 다수다. 국민이 다수야. 일단 국회에 200석이 박근혜 반대파이고, 물론 그 중에 60석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감시하면 얘네들은 우리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향력 안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석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박근혜한테 살을 날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이 4당 구도와 박근혜가 혹시 기각돼서 돌아오는 불상사에 모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냐? 여러분이 주인다워야 된다. 여러분이 주인답게 당당하고 내용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덩다리로 막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가 없다. 주인 행세를 못해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떡볶이 비법을 알아야 사장을 해요. 그거 요리사 아줌마한테 다 맡겼다. 어느 날 아줌마가 열받아갖고 안 나와버린다. 망하는 거야. 하다못해 떡볶이집 사장을 하더라도 떡볶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면 지금 돌아가는 판을 정확하게 읽고 어디를 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면요.
쟤네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위축시키는 거야. 지금 저 박근혜파 아이들이 박근혜가 관제 데모를 통해서 계속 자기네들이 늘어나고 있다 뻥을 까다가 서울광장에서 뻥 까고 나한테 걸린 거잖아 지금. 자백을 했더만 촛불이 자꾸만 그 숫자를 부풀려서 우리도 해봤다. 지네도 뻥이라고 얘기한 거야. 인정을 했어. 목소리 변조해서 나왔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럼 쟤네들이 서울광장에 모여갖고 계속 뻥을 깐 이유가 뭐냐? 국민들 겁을 준 거야. 우리를 겁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주권을 보여줘야 돼.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하면 민주촛불은 꺼졌다. 탄핵을 인용하라는 촛불이 꺼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개소리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촛불을 끄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내가 사실은 10일날 하고 11일날 내 1박 2일 촛불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예, 지금 1박 2일 촛불이 내일 3시에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내일 3시에 선릉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일정이 나와 있나요? 예, 내일 선릉역에서 3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일정이 어디 있나? 1박 2일에 대한 1박 2일에 대한 공지가 안 올라와 있네. 예. 그래서 24시간 촛불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말 가서 촬영하면서 이게 동참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방송을 못 할 것 같더라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1박 2일을 따라갔다 오면 진짜 중요한 이 28일까지 방송을 못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게 15km를 행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15km를 행진하고 나면 한 달은 알아 누울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거냐. 내일 그 방송이 시작이 되면 그 장면을 이게 뭐라 그러나 보면서 계속 말로 중계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 내일 이제 2시에 우리 생방송을 시작해. 그래서 한 4시 5시까지 해. 원래 방송을. 그 다음에 10시쯤 시작해서 상황을 그 하루 동안의 행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밤방송을 하는 거야. 야간 방송을 10시부터 12시까지. 예. 아니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든지. 아니야, 금요일이니까 9시부터 해야 되겠다. 금요일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예. 2시간 정도 야간 방송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토요일날 아침 일찍 광화문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예. 토요일날 토요일날 3시에 광화문으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1시쯤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게 내 건강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내가 1박 2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낮 방송, 밤에 잠깐 정리하는 방송, 그 다음에 토요일날 2시쯤 가서 보니까 아마 3시에 집결하니까 한 6시쯤 끝나지 않겠어요? 2시부터 6시까지. 그 토요일날 집회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 아세요? 네. 그러니까 아침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토요일날 2시까지 가서 6시까지. 예. 반대? 우리 시청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밤방송은 하지 말고, 예. 내일 그러면 밤방송은 하지 말고, 내일 낮방송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낮방송? 콜? 그러니까 내일 낮방송 한 5시,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2시부터 6시 정도까지 방송하는 걸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 1박 2일 집회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시청자들한테 까인 경우죠. 예. 어떡하겠어. 부실해서 그런 걸. 예. 이게 사실 탄핵될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명박이에게 제안하는 거야. 이명박 세력에게. 그 또 박근혜 세력에게. 이명박근혜에게 내가 주장하는데, 너네가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됐다고 그래가지고 당당할 게 없어. 국회 3분의 2가 네 반대편이야. 국회 3분의 2가 용납하지 않아. 뭔 얘긴지 알아? 니네가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쫄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내 마음이 뒤집어졌어. 내가 두려웠는데 내 생각이 딱 뒤집어졌어. 아 씨발 돌아와 봤자지. 국회 3분의 2가 박근혜 반대편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와서 등신댈래? 아니면 그냥 물러날래? 선택하면 돼. 박근혜는. 그 다음 이명박 너 잘 들어. 지금 뭐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너네 명박타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게 누구든. 반기문도 주저앉은 정국이야. 반기문도 주저앉은 정국이라고. 그게 뭘 말하는지 몰라? 국민들이 여러분 그 되게 유의미한 조사가 있었어요.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거의 동급이야.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지금 거의 동급이야. 내가 리얼미터를 안 믿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딱 맞는 조사 하나가 나왔어. 뭐냐면 문재인, 안철수, 황교안으로 나왔을 때 문재인이 51%다. 그 다음에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로 나왔을 때 안희정이 49%다.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볼 땐 사실 안희정이 더 높을 수 있어. 지금은 이게 안희정이 절대 지수에서 낮다라고 세뇌당한 상태에서도 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게 뭔 말이냐? 지금 국민은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예. 호감도 1위는 안희정이야.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 중에 호감도 1위. 근데 이 호감도라는 건 안희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호감도를 계산했을 때야. 호감도만 계산하면 문재인이 이겨. 그런데 문재인은 호감도를 비호감도가 깎아먹어서 요만큼만 남아. 근데 안희정의 호감도는 이만큼인데 비호감도가 낮아. 그래서 이만큼이 호감도로 계산이 돼. 그래서 안희정이 호감도 1등인 거야. 좌우지간 호감도 1등은 안희정이야. 그리고 지금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로 갔을 때나,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로 갔을 때나, 결과가 똑같아. 51%, 49%는 뭔 얘기냐?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요. 불과 2주 전, 불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안 됐어. 안희정이 5% 미만, 문재인이 50%였어. 그런데 지금 동급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되든 상관없다. 정권만 교체하라야. 누가 되든 상관없다. 정권만 교체하라. 그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상관없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 왜가 중요해. 이명박이 여러분 왜 제3후보론이 안 먹힌지 아세요? 왜 제3정당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왜 반기문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이명박에 대한 분노예요.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 밝혀야 된다. 이게 보수의 기본적인 마인드야. 이명박 사기꾼이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어. 그 다음에 박근혜 5년의 이 양아치 짓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명박 아바타나 박근혜 아바타 누구도 안 된다야. 이게 국민의 민심이야. 내가 볼 때 지금 60%가 국민의 55에서 60%가 이명박 박근혜 세력은 안 된다야. 이번에 절대로 안 된다. 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반기문도 꺾이고 제3정당이 씨도 안 맥혔냐? 명박이 아바타가 될까봐. 이명박이 작년 8월에 나와서 설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지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누구든 제3정당 후보나 새누리당 후보는 이명박 아바타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잘 들어 이명박. 박근혜 네가 돌아와도
우리는 국회 20석이 200석이 네 반대편이야. 이명박 잘 들어. 네가 누구를 가져다 놔도 홍저국이지 뭐 오바마를 데려다 놔도 명바탈 안 돼. 내가 분명히 선포하는데 이명박 너 잘 들어. 네가 오바마를 수입해다 데리고 출마를 시켜도 택도 없어. 어? 네가 오바마를 수입해서 출마시켜도 네 명박이 아바타는 누가 나와도 안 돼. 이게 국민 뜻이야. 알아? 여러분, 자, 잘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저 새끼들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거야. 아주 덩치 조그만 애가 덩치 큰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는 거 있지. 그지? 덩치 조그만한 놈이 덩치 큰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디가드를 막대하는 경우 보잖아. 그 왜 그러는가? 등치 큰 애가 얘한테 쫄아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좆도 없는 새끼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도 안 되는 새끼들한테 우리 99%의 거인들이 왜 그래? 무서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야당 대통령 누가 되든 우리가 이길 거다. 그 이유는 박근혜 이명박의 10년의 학정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야. 솔직히 그전엔 몰랐어. 자, 우리 잘 생각해볼까요? 87년에 민주화운동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대통령 노태우였어요. 노태우가 북방외교 한다고 돈 퍼돌리고 김영삼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한다고 연변에서 돈 쏟아붓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 김영삼 때 IMF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 김영삼 때 IMF가 와서 그랬지. 원래 보수가 정치를 잘해.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잘 살았어. 먹고 살만했잖아. 그러면서 이명박을 찍어줬어. 그런데 이명박이 집에만 부르고 먹고 튀었어. 그래서 박근혜를 시키자. 박근혜라면 박정희 전두환 때 우리 서민들 먹여 살리듯이 먹여 살려줄 거야. 그런데 이계순 지 친구 주머니만 채웠어.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아,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착각했구나. 보수가 유능하다는 착각. 새누리당이 유능하다는 착각을 했구나. 이명박과 박근혜, 노태우와 김영삼, 이제 샘플이 4개가 됐어. 그 넷의 공통점은 뭐야? 무능했다는 거야. 그런데 막 무능하다고 욕했던 김대중 노무현 때가 도리어 더 기회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깨달은 거지. 아, 보수가 유능하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이제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40대부터 60대, 40대부터 60대 고학력 보수 세력. 40에서 60대 고학력 보수 세력. 자, 그러면 여기서 고학력이 나는 고졸인데, 나는 중졸인데, 학교를 못 가봤는데, 학교를 못 가봐도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대학원 강의만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망치부인 방송을 한 10년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대학 졸업자는 고학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40에서 60대 보수 세력이 지금 깨어났다는 거야. 쟤네 새누리당이 유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느냐?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됐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로만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언론 조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신문 본다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김대중이 인터넷을 깔고 노무현이 참여정치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국민상을 제대로 그려가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는요 감사하게 됐어요. 덩다리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재인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아들의 글을 RT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 덩다리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야. 문제 아들의 트위터를 RT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문제 아들의 SNS에 반응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무섭게 줄고 있어요.
덩다리들이 줄고 있다는 거야. 망치부인 덕분이죠? 아니요.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 덕분이죠. 사실 망치부인도 옛날부터 이렇게 다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방송의 힘은요, 시청자들의 힘이에요. 나 오늘 아침 억울했어. 누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글 쓰냐?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법을 보여줬어요. 헌법재판소 포털에서 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자유 게시판 누르고 들어가서 제목 쓰고 자기 이름 쓰고, 그러니까 쓰고 싶은 닉네임 정하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쓰고 싶은 말 쓰고 비밀번호 2번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된다. 그랬더니만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내용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올라오더라고. 그건 뭔 얘기야? 난 한 번밖에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냥 헌법재판소에 글이 막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망치부인 선동했다고. 난 한 번밖에 안 가르쳐줬다니까. 좌우지간 헌법 게시판도, 헌재 게시판도 내가 먹었어. 헌재 게시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나야. 뭐 그렇게 나를 두려워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난 한 번밖에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왜 망치부인이 하루아침에 저들의 핫한 타겟이 됐을까요? 우리 방 시청자들의 행동력이죠. 예, 우리 방 시청자들의 행동력이 쟤네들을 긴장시키고 판을 뒤집고 흐름을 만드는 거야. 난 솔직히 어느 날 궁금했어. 도대체 국정원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힐까? 뭐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리고 깨달았지. 아이씨, 우리 동네 오피니언들, 동네에 영향력 있는 언니 오빠들이 죄 우리 방송을 듣고 있네. 그래서 국정원이 화가 나는 거야.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종편과 그 다음에 이 조중동과 KBS 뉴스로 장악을 했었는데, 아니 이 언니 오빠들이,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망치부인만 보는 거야. 거기서 이 국정원이 분노한 거지. 지 말보다 내 말을 더 들으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이 언니 아들이 내 말을 듣고 점점 똑똑해진 다음에 언니 오빠 아들이 동네를 장악하고 동네를 변화시켜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망치부인과 생각이 똑같아. 그죠? 본인이 40대에서 60대 보수인데 망치부인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봐. 내가 보니까 지금 그래.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보수 세력이 망치부인이랑 생각이 똑같아. 환장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사실 쟤네 종편 만드느라고 수조원 썼어요. 수조원 들여갖고 종편 만들고 수천억으로 언론 만들고, 그동안 이 국회의원들 로비하느라고 수십 년 동안 수천억을 썼는데 망치 전현이 웹캠 하나 딱 달고 따발따발 떠들었는데 대가리 큰 년 전현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일 줄 누가 알았어. 니네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야. 우리 방송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시청자 때문이야. 우리 시청자들이 워낙 활동력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근데 누군지 몰라. 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자, 여러분, 2015년 9월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이 노래를 처음 들려드렸던 날,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 너 이 노래 좀 들어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잠이 들었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이 직접 검색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 노래 하나를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배운 말이 뭐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근데 이기는 게 되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자. 그래야 온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엄마의 품에 어린 딸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엄마의 품에 딸을 돌려주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 엄마의 한을 풀어주자. 그게 우리가 할 첫 번째 길이다.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어린아이들, 신생아들이 죽어갔어요. 신생아랑 같이 잤던 산모들이 죽어갔어요. 1200명의 신생아 엄마들이 죽어갔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대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다면 모여있는 부대는요, 아무리 작은 수라도 깰 수 없어요. 똘똘 뭉쳐있는 부대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절대 깰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분열되어 있다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단결해서 갑시다. 하나가 되어 갑시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단결해서 갑시다. 누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 이명박보단 잘하지 않겠습니까? 탄핵 기각? 야, 이 씨발놈들아, 너네 노무현, 김대중이 이렇게 했으면 탄핵 기각 소리가 나왔겠냐? 노무현, 김대중이 비선 실세한테 주머니 채워주고 재벌들 삥 뜯어가지고 말장사 데리고 주사 맞으러 다니고 기치료 아줌마 들어 다녔으면 너희들 가만뒀겠어? 어? 사형시키고 부관 잠실시켰지. 어따 대고 탄핵 기각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늘이 우리 편이에요. 여기서 하늘이란 명분을 얘기해요. 싸움에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명분. 둘째, 훌륭한 지휘관. 셋째, 훈련된 병사들. 우리는 셋 다 있어요. 명분이 우리 편이고 지휘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망치부인 방송국 시청자들이 있잖아.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들,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름 안 불러줘서 섭섭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힘차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다음 방송 내일 2시 할게요. 2시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